이번 시간에 우리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공제와 자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사원 등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0페이지가 되겠고요. 추가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이 맞으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경로우대 공제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로 해서 한 명당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장애인 공제입니다.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한 명당 2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자,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자로 다음의 거주자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이 되려면 4,147만 588원이 됩니다. 그죠? 요 정도 급여, 총급여 받는 분들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는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남편이 없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세대주여야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연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요건 두 가지 요건이 따로따로 요건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해서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면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부모 소득 공제입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 원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부모인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개 다 동시에 적용이 되면 이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 공제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공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성이면서 나이가 70이 넘었고 장애가 있고 여성 근로자다라고 하면, 그죠? 70 넘었으니까 경로우대 공제 가능하고요.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 공제 가능하고요.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다라고 하면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면 50만 원 공제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개 공제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산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장애인 카드나 복지 카드나 뭐 이런 걸로 다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3번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반드시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할 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공제 적용 시에 세대주 및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라고 했죠. 자,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떼면 세대주 여부가 다 나오죠. 세대주가 누구다라는 게 나옵니다. 본인 이름으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50조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었죠. 그죠? 그 부양가족에 보면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다음에 직계비속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요건이 있었죠.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건 다 갖춰서 공제가 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 조건을 갖추면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대주 요건이 있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녀자 공제,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 경우에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합니다.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말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 부분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 예외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케이스들이 이런 5가지 있습니다. 5번째는 월세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네요. 월세세액 공제도 세대주가 적용을 받습니다. 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장애인인 때는 150만 원 공제가 되는데,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규정을 완화해 준 측면에서 보면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건이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있었는데 나이의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는 연 200만 원 해줍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죠? 자녀 세액 공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1명당 15만 원, 2명에 30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공제해 주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이면 20세 초과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관련해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쪽에서 공제율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공제가 됩니다. 자, 보험료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공제율이 15%가 되고요.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의료비에 대해서 15%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장애인은 총급여 3%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총급여 이게 3%만 초과하면 전액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자가진단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장애인의 추가 공제 여부 자가진단표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이 기본공제 대상자냐라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자에 해당이 되느냐, 복지카드나 이런 부분이 있느냐, 있다면 장애인 공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중증 환자냐, 중증 환자로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느냐, 그러면 장애인 공제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의자이냐, 그리고 연도 중에 치유된 상태이냐, 연도 중에 치유됐다면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장애인 공제는 불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자가진단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귀하가 여성이냐, 소득금액이 얼마냐, 배우자가 있느냐, 있다면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없다면 배우자가 여성이 아니면 공제 안 되는 거고요. 소득금액 초과됐으면 안 되는 거고요. 배우자가 없다면 세대주냐,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우리 자가진단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부모 추가 공제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안 되죠.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시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느냐, 있다면 한부모 공제 가능합니다. 자, 없다면 공제가 안 되겠죠. 그죠? 자, 자녀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하고 출생 입양세액 공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자녀세액 공제의 기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인 사람만 의미합니다. 7세 이상인 자녀만 들어가고요.
7세 이상인 사람이 한 명일 때는 15만 원, 2명일 때는 30만 원, 3명 이상일 때 연 30만 원 플러스 초과 1명당 연 30만 원이 됩니다. 7세 이상인 사람인데 7세 이상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죠.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0세 이하인 자녀입니다. 20세 이하인 자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20세가 넘어가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7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세까지 또는 장애인은 20세 넘어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출생 입양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면 70만 원을 공제를 해 줍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은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에 해당되는 손자, 손녀, 자녀가 아닌 다른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의 경우에 장애인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봅니다.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소득금액 생계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7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일 때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과 생계를 충족했는데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7세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20세 초과자도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표로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여야 되는데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손자, 손녀는 아닙니다. 직계 비속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은 가능하겠지만 자녀세액 공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나눠서 각각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해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요건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례를 한번 보면 현재 2자녀 해서 4세, 6세, 14세하고 6세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쌍둥이를 셋째, 넷째 출산했을 때 자녀세액 공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 자녀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죠? 7세 이상인 자녀죠. 그죠? 그러면 태어나자마자는 나이는 0세. 그 다음에 두 자녀는 어떻게 되죠? 6세가 있고 14세가 있죠. 7살 넘은 자녀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15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15만 원 적용이 되고요. 출산 입양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2명이 태어났죠. 2명이 태어난 이 자녀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라는 부분은 기존 자녀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녀가 어떻게 돼 있죠? 14세 1명, 6세 1명, 2명 있죠. 그 다음에 쌍둥이 태어난 사람은 셋째, 넷째가 됩니다. 셋째 이상의 출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사람당 7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산했을 때 70만 원에서 140만 원, 합쳐서 155만 원이 기본 자녀세액 공제로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산 입양세액 공제 적용 순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그죠?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출산 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출산 입양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돌아가신 분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그 순서 다 따져갖고 첫째, 둘째, 셋째를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31페이지에 우리 부양가족 명세라고 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급여의 근로소득관리, 근로소득관리의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보시면 사원을 기본적으로 기본사항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로 들어가서 등록을 합니다. 자, 이 부양가족 명세는 우리 원천징수,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때, 연말정산할 때 관련되는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관련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했는데 누락된 자녀가 연말정산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 연말정산에 있어서 인사급여에서 연말정산관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보시면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원 등록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중에는 사원 등록에서 등록해서 사용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할 때 그때 변동사항은 그때 또 등록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32페이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F7 추가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공제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서 등록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두산 직원에 대해서 우리 추가 공제 F7 추가 공제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택 사원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추가 공제를 자동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기본공제 여부 판단해서 자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백리산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죠.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백리산은 연말관계 구분이 4번으로 직계 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자녀세액 공제도 20세 넘었지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자녀세액 공제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F8 부양가족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F8 전년도 사원정보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전년도의 사원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백두산에 대해서 F8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부양가족 명세, 그 다음에 주소 관련되는 정보들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부적인 내용들로 들어가게 되면 33페이지에 자, 부양가족 명세를 적용할 때 보면 상단에 연말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소득자 본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연말관계라고 해서 0번은 소득자 본인입니다. 소득자 본인은 자동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1번 소득자 직계존속, 2번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은 1번으로 표시를 하시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2번으로 표시를 합니다. 3번 배우자입니다. 한라산은 백두산의 배우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4번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일 때 직계비속 4번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가 아닌 직계비속, 손자, 손녀 같은 경우에는 5번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형제, 자매고요. 7번 수급자, 8번 위탁아동 이런 형태로 해서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성명, 내국인, 외국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하실 때 앞에 보면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번호냐, 외국인 등록번호냐, 여권번호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번호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나이가 계산이 됩니다. 나이가 계산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가 자동으로 선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의 경우에 20세가 초과되게 되면
기본공제에서 제외 선택이 될 겁니다. 부로 표시가 될 겁니다. 부로 표시가 될 텐데 만약에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5번 장애인으로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여부가 나오겠죠. 어떤 장애인이냐, 장애인복지법이냐, 중증 환자냐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자녀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하고 나면 하단 부분에 보면 부양가족 공제 명세라고 해서 요약 정리된 표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인원에 대해서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유무, 그 다음에 20세 이하 몇 명, 60세 이상 몇 명, 그 다음에 경로우대 1명, 장애인 2명, 부녀자 아니고 한부모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3명이다 라는 정보까지 하나의 표로 요약 정리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2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녀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공제 인원에서 세대주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 세대주로 표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표시가 되겠지만 만약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그러니까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시면, 자, 안영희 같은 경우,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안영희 직원은 자녀 7세 이상의 자녀 해서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했고요. 출산 입양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이가 24세로 자녀이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첫째 자녀가 있고 둘째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입양공제, 입양자녀입니다. 입양자녀이기 때문에 출산 입양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사항 부분을 한번 보시면 탭에서 급여 이체,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되는 부분 8번까지 정보가 있는데요. 요 8번까지 정보는 필요하다면 등록하시고요. 굳이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9번 회계 처리 관련해서 개정 과목이 나와 있는데 요 개정 과목을 등록을 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급여 자료에 대해서 급여 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회계 처리할 때 자동 전표가 생성이 될 때 계정 분류를 직원별로 계정 분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별로 백두산 직원은 임원이죠. 임원이기 때문에 801번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원급여로. 안기부 직원부터 시작해서는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직원과 그렇지 않는 직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회계 처리할 때 자동 회계 처리가 손쉽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로 체크해서 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90%고요. 5년 동안 90%고 비청년인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 사람인 경우에는 90%가 아니고 50%죠. 50%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감면 기간은 3년입니다. 감면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면에 있어서 감면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감면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급여 입력과 연말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급여 매월 감면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급여 입력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연말 입력이라고 하게 되면 매월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다가 1년에 연말 정산할 때 한꺼번에 감면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소득세 적용률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적용률을
우리 간이 세액표에서 계산된 세액에 대해서 100% 또는 80% 또는 120%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납세자가 선택하면 직원이 선택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급여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여부와 관련해서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적용 여부에 대해서 선택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교 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으로 근로소득 처리할 거냐 아니면 종교인 소득으로 기타 소득 처리할 거냐 여부를 판단할 때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를 선택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